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일반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기하학적으로 접선을 생각했고 또 한 번은 물리적으로 평균 속도 또는 속도란 개념을 생각했는데 이런 모든 개념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통일된 용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미분계수란 용어를 붙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극한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런 용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것은 앞서 배웠던 바에 의한다면 한 점에서의 속도를 나타냈었죠. 그 속도 개념이라든가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미분계수란 용어로 통일시켜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극한을 미분계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곧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고 속도 문제였다면 당연히 순간속도를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제 4번 A라는 점에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미분계수의 의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한 형태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여기 기호 표기를 잠깐 보세요. 자, 이제 F'A라는 기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F'A라는 기호를 써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여기를 보통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뒤에 가서 그 용어도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바로 미분계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즉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또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평균 속도의 극한, 즉 순간 속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함수의 미분계수를 이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도 그대로 대입합니다. 간단한 논리죠.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H 그리고 플러스 9가 됐고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한 값을 뺍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A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사실 이런 내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이제 혹시라도 미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교재의 저자의 의도처럼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E, H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H 플러스 9,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 그리고 마이너스 9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를 정리하면은 A 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8A가 지워지고 9가 서로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분자 요 3개 항만 남아있는데요. 얘도 잘 보니까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약분하니까 2A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H가 하나 남아있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H 소거돼서 마이너스 8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H가 0으로 가니까 2A 마이너스 8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냥 한 번 딱 미분한 다음에 값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도함수를 배우기 전 단계라서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에 충실하게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역시 똑같은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를 M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기호 표기를 F'A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예문이거든요. 한 점에서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구했으니까 바로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y-y좌표 마이너스 6, 접선의 기울기 2a-8 그리고 x-x좌표입니다. 이제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y는 이퀄 2a- 여기 a가 결정되어 있군요. a가 이미 3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a 대신에 3을 바로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하면 2, 3, 6, 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정돈하면 마이너스 2x 2, 3, 6 마이너스 6이니까 6이네요. 그래서 y는 이퀄 마이너스 2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였는데 지금 보면 a가 3으로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a 대신에 3을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라든가 또는 접선의 기울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미분계수란 용어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나눗셈을 우리는 평균 변화이라 말을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요 기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x라 읽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을 때 x의 증가량은 x2-x1이고 그때 y의 증가량은 함수값의 변화를 말합니다. y = fx가 주어졌을 때 여기는 fx1이고 여기는 fx2 이렇게 돼 있을 때 fx2-fx1이에요.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앞으로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본다면 이 간격을 x의 증분 델타 x, 이 간격을 y의 증분 델타 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증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증분입니다. 인크리먼트라 합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이거 분명히 나눗셈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도함수라는 기호를 쓸 때 얘랑 관련이 있는 기호를 쓸 텐데 그때는 나눗셈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 구간 안에서의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기다 극한을 취합니다. x2가 x1에 가까워지게끔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한 점에서의 x1이라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이런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곧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앞에서 속도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 한 점에서의 우리가 순간 속도를 우리가 f'(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크기를 구하는 것을 스피드, 속력이라 할 거예요. 속도와 속력은 개념이 달라요. 자, 속도 f'(a) 그리고 그 크기는 속력이란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그 경영 경제 분야에서 해당되는 이 변화율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미분계수와 변화율 같은 경우는 꼭 수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어느 제조업체는 폭이 일정한 직물을 생산하고 있고 이 직물의 X미터의 생산비를 이제 코스트 약자를 쓴 것뿐이고요. FX 달러, 단위는 달러예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미분계수는요, 조금 전에 배웠었죠. 우리는 이 순간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임의 점에서의 F'X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이 기호를 사용한 적이 있었죠. 순간 변화를 F'Xy로 쓴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똑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X가 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터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F'X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다음 같은 의미가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대신에 C를 쓰면 되죠. 여기가 Y = fx가 아니라 C = fx로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약간의 증가를, 제품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켰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비용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을 계산할 때 다음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델타 X라는 얘기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니까 물건은 뭐 0으로 간다는 말, 이런 말은 없잖아요. 0.001 이런 말은 없다 보니까 개수로 파악이 돼요. 1개, 2개, 3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테니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본다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때는 대수로 얘기를 하니까 개수 이렇게 몇 대다 이렇게 자동차는 뭐 몇 대, 뭐 냉장고는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델타 X의 최소값은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델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비용의 변화를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델타 C가 되죠. 이 델타 C가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개 비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즉 경제학 분야에서 말하는 미분계수 의미하는 바는 곧 뭘 뜻하냐면은 어떤 제품을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물을 X미터 생산하니까 단위를 미터라 본다면 1미터의 직물을 더 생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연히 이 단위는 미터, 그 달러 대 미터가 되죠. 기본 단위를 미터로 보겠습니다. 여기 미터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단위는 이와 같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F 프라임 1000 이퀄 9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비용의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직물을 1000m 생산했을 때 비용이 한 개 비용이 9달러나 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1000m에서 예를 들어서 1m를 더 늘렸을 때 그 비용이 9달러 정도 듭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F'50하고 F'500 중에 어느 것이 큰가? 이거는요. 그 비용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단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어떤 회사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비용 함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이제 직물을 생산할 때마다 완만하게 증가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F'50이 의미하는 바는 한 점에서 여기가 50이라 볼게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500이라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비용이 급격하다는 얘기는 한 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완만하다는 얘기는 한 개 비용이 더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원가 절감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만 단순히 놓고 보고 그리고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어느 게 더 클까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품을 소량 생산했을 때 거기에 뭐 투자되는 뭐 인건비라든가 전력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재료값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상품을 포장하고 그리고 판매할 때 광고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50개를 여기서 이제 미터니까 50m의 직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같은 생산 라인을 돌릴 때 500m를 더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런 완만한 곡선이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만약에 곡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한 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5,000m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값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게 전기료가 더 많이 되고 전기료 누진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배송할 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5000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곡선의 그래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고 이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이런 미분계수의 의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즉 한계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제학 분야에서의 응용은 저 뒤에 가서도 우리가 미분의 응용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